강원도 깊은 산골, 작은 마을 하나가 하얀 눈에 덮여 있었다. 해마다 설날이 되면 이 마을은 색색의 한복과 정성스런 떡국 냄새,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웃으며 서로에게 세배를 하며 새해 복을 빌었다. 하지만 마을 끝자락, 오래된 한옥집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선은 40을 갓 넘긴 여인으로 이 집의 주인이자 두 아이의 보호자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남편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지선과 함께 키우고자 했지만 죽음은 모든 걸 중단시켰다. 남편의 부재와 함께 남겨진 두 아이를 바라보는 지선의 눈빛은 매년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다. 준서, 12살 민우, 9살, 두 형제는 조용히 한복도 없이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떡국 한 그릇조차 없었다. 지선은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 앉아 무표정하게 절을 올리고 있었다. 집안에는 어떤 음악도, 어떤 웃음도 없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두 아이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다. 뭐하니?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볼 거야. 지선의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민우는 깜짝 놀라 형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못 봐주겠다. 설날부터 기운 빠지게. 지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두 아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조용히 책 한 권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우는 형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다. 형아, 우리 뭔가 잘못했어?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조용히 있자. 지선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엔 검정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냉정함을 넘어서 차가움마저 담고 있었다. 오늘 밤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민우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준서는 말없이 지선을 바라보았다.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왜 너희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 그녀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아이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밖엔 눈이 오고 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 근데 그래도 나가.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준서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민우의 손을 잡았다. 동생의 손은 이미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가자, 민우야. 밖은 정말 눈이 많이 오고 있었다. 온 마을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아이는 갈 곳이 없었다. 그들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려봤지만 응답하는 이는 없었다. 설날에는 누구도 낯선 이를 맞이하지 않았다. 형아, 너무 추워. 민우는 울먹였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걷자. 어딘가는 있을 거야. 그들은 마을 끝에 낡은 창고를 발견했다. 외부는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고 문도 반쯤 열려 있었다. 준서는 민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춥고 어둡고 먼지가 많았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준서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민우에게 덮어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집단을 모아 바닥에 깔았다. 그런 다음 동생을 안고 등을 토닥였다. 민우는 형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형아, 우리 정말 안 돌아가. 응, 이제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해. 눈은 계속 내렸고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러나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이 긴 겨울밤을 함께 견디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다. 창고 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차가워졌다. 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숨을 막히게 했다. 민우는 형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었지만 준서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곱씹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만이 계속 그를 흔들었다. 그날 밤, 준서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새벽을 맞이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 그는 동생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민우야, 일어나. 우리 나가야 해. 민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이 남아 있었다. 어디로 가? 몰라. 그냥, 여기 말고 다른데.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고 눈은 여전히 느리게 내리고 있었다. 두 아이는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길은 얼어 있었고, 발밑은 미끄러웠다. 민우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준서는 그때마다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마을 중심으로 내려가던 도중, 작은 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설 연휴라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몇몇 상점은 문을 열고 있었다. 그러나 길가에 앉아있는 두 아이를 본 사람들은 눈길만 주고 지나쳤다. 형아, 배고파. 민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서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 몇 개의 동전과 종이, 조각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시장 한쪽 구석에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구부정한 몸, 어깨엔 눈이 쌓여 있었고 손에는 나무 수레가 들려 있었다. 수레 위에는 장작이 가득 실려 있었다. 준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아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수레 옆으로 비켜섰다. 준서는 말없이 손잡이를 잡고 밀기 시작했다. 수레는 무거웠고 바퀴는 얼어붙은 땅에서 잘 굴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밀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동생의 눈망울이 떠올랐다. 이런 날씨에 왜 이런 곳에 있는 거냐? 노인이 물었다. 준서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집이 없어요. 설날에 쫓겨났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안타까움이 더 먼저 떠올랐다. 그는 수레를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름이 뭐냐? 김준서입니다. 동생은 김민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곽관영이라고 한다. 다들 관 할아버지라 불러. 내가 도운 덕에 일이 좀 쉬워졌으니 나도 보답해야겠구나. 준서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희 먹을 게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너무 배고파해서. 곽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민우는 형을 기다리다 지쳐 있었고 낯선 노인의 등장에 움찔했지만 준서가 다가오자 안심한 듯 형의 뒤에 숨었다. 따라오렴.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줄 수 있어. 그 말에 두 형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군가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곽 할아버지를 따라 걸었다. 곽 할아버지의 집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다. 작고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마당에는 깔끔하게 쌓인 장작과 눈 쓸린 흔적이 있었다. 현관 앞에 서자 따뜻한 김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들어와. 신발은 벗고. 준서와 민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아늑했고 아궁이에서 피운 불의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찻상이 놓인 거실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앉아. 곧 밥 차려줄게.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방 구석에 앉았다. 민우는 아직도 긴장한 듯 옷깃을 꼭 붙잡고 있었고 준서는 경계하면서도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잠시 후 곽 할아버지가 떡국 두 그릇과 김치 몇 조각, 멸치볶음이 담긴 접시를 들고 왔다. 비록 설 음식치곤 간단하지만 배는 채울 수 있을 거다. 민우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는 떡국 한 입을 조심스레 떠서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퍼지는 따뜻한 국물에 눈물이 났는지 아이는 수저를 멈추고 눈을 껌뻑였다. 맛있어? 준서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형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준서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곽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이 비어있는 건 싫었는데 이제 좀 따뜻해지는구나. 그날 저녁,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곽 할아버지의 집안은 아궁이, 불빛과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전자 덕분에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책들 사이사이에 작은 목각 인형과 사진이 꽂혀 있었다. 낡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민우는 밥을 다 먹고 난 후 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준서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조용히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곽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없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잠은 잘 잘 수 있겠니? 네, 감사합니다. 준서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다. 이 집엔 예전엔 내 아들과 손녀가 살았단다. 아들은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손녀는 미국으로 갔지. 그러고 나니 이 집은 혼자 남게 되었어. 곽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외로움을 감추고자 했지만 그 말끝에는 분명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준서야, 너희 둘은 이제 이 집에 있어도 된다. 나도 혼자보다 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곽 할아버지가 친절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다. 밤은 깊어졌고 준서는 민우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무 기둥 사이로 아늑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바깥의 눈소리는 점점 멀게 느껴졌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준서도 서서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닭 울음소리와 함께 마을이 깨어났다. 곽 할아버지는 이미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다. 민우는 먼저 일어나 부엌을 기웃거렸고 곧이어 준서도 잠에서 깼다. 잘 잤니, 얘들아? 네, 할아버지. 오늘은 마당에서 할 일이 좀 있어.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준서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도울게요. 마당에서는 장작을 옮기고 비닐하우스 안에 얼어붙은 화분을 정리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서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묵묵히 일에 집중했다. 그의 손은 서툴렀지만 정성과 책임감은 분명했다. 민우는 처음엔 바깥일이 익숙하지 않아 고생했지만 금세 나무 조각을 주워 정리하며 스스로 일을 찾기 시작했다. 곽 할아버지는 그런 두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어린데도 참 야무지구나. 점심 무렵 세 사람은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간단한 점심을 먹었다. 고구마를 구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나무 접시에 담았고 김치 몇 점과 보리차가 함께 놓였다. 이런 음식 먹어본 적 있니? 곽 할아버지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학교에서 김장 체험했을 때 먹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준서는 말없이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할 건 없다. 나도 너희 덕분에 집이 살아나는 것 같거든. 잠시 후 곽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니? 그 질문에 민우는 멈칫했고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아렸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랑 살았는데 설날에 우리를 내보냈어요. 그 말을 끝낸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곽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쉬며 아이들의 표정을 살폈다. 사람마다 사정이란 게 있지. 하지만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긴 어렵단다. 준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는 괜찮아요.
민우만 안 아프면 돼요. 그 대답은 곽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이 어린 형제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곽 할아버지는 두 형제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직접 기른 배추와 물을 팔던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곽 할아버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놀란 듯 눈길을 주었지만 곧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저 아이들이구나. 요즘 곽 어르신 댁에서 산다는. 기특하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저렇게 박다니. 사람들의 반응은 호기심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어느새 호의로 변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손에 작은 붕어빵을 들고 있었다. 준서는 시장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책을 손에 쥐고 있었다. 형아, 우리 이제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분간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리고 그 말에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눈은 조금씩 그쳤고 마을은 설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서와 민우에게 일상은 아직 낯설기만 했다. 그들은 여전히 곽 할아버지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나르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시간. 곽 할아버지는 장화를 신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오늘은 새로운 걸 배워보자. 준서와 민우는 장갑을 끼고 따라 들어갔다. 비닐하우스 안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구조 덕분에 밖보다는 견딜만했다. 여기 봐라. 이건 겨울무야. 추운 날씨에도 자라긴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단다. 반면 너무 적게 주면 마르지. 그러니까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 곽 할아버지는 물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설명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단순한 농사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준서는 곧 그것이 단지 작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은 기대는 상처가 되고 너무 적은 관심은 외로움이 되지.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와 온도야. 그 말에 준서는 순간 멈춰섰다. 머릿속에서 지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언제나 말이 없었고 언제나 차가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녀는 점점 다퉈갔다. 혹시 그녀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떨쳐냈다. 어떤 이유든 아이를 거리로 내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아직 어린 그에게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자존심이었다. 형아, 이거 어떻게 심어? 민우가 물었다. 이렇게 흙을 파고 물을 세워서 덮으면 돼. 준서는 곽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민우에게 시범을 보여주었다. 민우는 따라하면서 실수를 연발했지만 형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돼.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곽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란 게 그런 거야.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이.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일 수도 있지. 그 말은 민우에게도 준서에게도 깊게 남았다. 두 아이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곽 할아버지는 갑자기 준서를 불렀다. 그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것은 낡은 나무판에 못을 박고 줄을 매단 손으로 만든 기타였다. 이거 내가 예전에 만든 거야. 손녀가 어릴 때 좋아해서 자주 쳐줬지. 지금은 소리도 제대로 안 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들어 준서에게 건넸다. 혹시 음악 좋아하니? 준서는 놀란 듯 기타를 받았다. 그는 한 번도 직접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학교 음악 시간에 기타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울렸던 기억이 있었다. 잘 못해요. 배워본 적도 없고. 괜찮아. 소리는 마음으로 내는 거니까. 그날 저녁
준서는 마당에 앉아 기타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낡고 줄도 덜 맞춰진 악기였지만 그의 손끝에서 어딘가 모르게 서투른 음이 흘러나왔다. 민우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들었다. 형아, 나도 노래할 수 있어? 응, 불러봐. 민우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학교에서 배운 동요 한 소절을 불렀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형제는 그렇게 어색하지만 따뜻한 밤을 보내며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들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겨울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장 주변에 천막이 세워지고 아이들을 위한 공연과 먹거리 장터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곽 할아버지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말했다. 혹시 너희도 무대에 서볼 생각 있니? 무대요? 응, 축제 마지막 날 동네 아이들이 노래하거나 춤추는 시간이 있어. 민우는 노래 잘하고 준서는 기타도 조금씩 익히는 것 같던데.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전 못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 해보고 싶어요. 형아랑 같이. 준서는 당황했다. 무대에 선다는 건 누군가의 앞에 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였다. 그건 지금까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겠어. 한번 해보자. 그 말은 곽 할아버지를 미소 짓게 만들었고 두 아이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다. 겨울 축제를 앞두고 마을 전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장엔 색색의 등불이 걸리고 아이들은 눈썰 매장을 설치하는 어른들 옆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곽 할아버지의 집도 점점 분주해졌다. 민우는 매일같이 노래 연습을 했고 준서는 서툰 손으로 기타를 튕기며 형제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엔 자신 없어 하던 준서도 점차 리듬을 익혀갔다. 그의 손끝에서는 단순한 화음이 흐르고 민우의 노래는 점점 힘을 얻었다. 둘만의 공연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곽 할아버지는 시장에 장작을 가져갈 일이 있다며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늘은 축제 준비 때문에 시장이 붐빌 거야. 우리가 평소보다 빨리 움직여야겠지. 그날 아침, 눈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땅은 꽁꽁 얼어 있었다. 좁은 언덕길은 더욱 미끄러웠고 나무 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곽 할아버지와 준서는 함께 수레를 밀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고 민우는 뒤에서 보조를 맡았다. 그러던 중 수레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으려다 준서가 그만 얼음 위에 미끄러지며 옆 담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준서야. 민우의 외침이 퍼졌고 곽 할아버지는 급히 달려와 아이를 일으켰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곧 병원에 가자. 곽 할아버지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아이를 품에 안고 근처 보건소로 달려갔다. 민우는 따라오며 눈물을 흘렸다. 보건소에서는 다행히 상처가 크지 않다고 했지만 이마를 세 반을 꿰매야 했고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치료를 받았고 민우는 형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방 안에 모여 있었다. 곽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다친 건 내 책임이야. 이런 일까지 맡길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원래 좀 미끄러웠어요. 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 속에는 억눌린 자책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번 사고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 결과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그 밤 민우는 형 곁에서 계속 물었다. 형아, 공연 못하게 되는 거야? 아니, 할 거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아프면 하지 마. 준서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우아,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해내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냥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아이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 후 준서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아직도 이마에 거즈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기타 연습을 이어갔다. 곽 할아버지는 아이를 지켜보며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작은 조언을 건넸다. 기타줄 하나가 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잘 연주해도 어색해지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줄이 틀어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삐걱거리게 돼. 그 말에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맞춰지지 않은 줄 하나가 존재하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줄은 바로 엄마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감정이었다. 그는 지선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봤다. 차가운 눈빛, 말 없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외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기억 속 지선의 얼굴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마치 눈 속에 파묻힌 나뭇가지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용서한 걸까? 아니면 그냥 잊은 걸까? 그는 아직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축제 당일, 마을은 흰 천과 등을 달고 환하게 빛났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놀며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공연 무대는 시장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리를 잡고 있었다. 준서와 민우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민우는 손을 계속 비비며 중얼거렸다. 형아, 나 너무 떨려. 괜찮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우리답게 하자. 곽 할아버지는 그들을 무대 뒤까지 데려다주며 말했다. 오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너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이야.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담아 전하렴.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두 형제의 이름이 불렸다. 다음은 김준서, 김민우 형제의 무대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두 아이는 무대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한편 무리 속에 조용히 숨어있던 지선은 놀란 눈으로 무대 위를 올려다보았다. 익숙한 이름, 익숙한 얼굴. 그녀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민우는 마이크 앞에 섰고 준서는 기타를 조심스럽게 튕기기 시작했다. 아직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듯 어색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다. 기타의 소리가 서툴지만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민우는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노랫말은 단순했다. 따뜻한 집, 함께 먹던 밥, 조용히 웃어주던 사람들. 하지만 그 노래는 분명히 두 아이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노래는 점점 감정을 더했고 민우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은 민우가 혼자 불렀다. 그리워도 미워도 가족이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무대 옆에서 곽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그 아이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군중 속 한쪽, 눈을 떼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선이었다. 지선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들은 이름이 잘못된 줄 알았다. 하지만 무대에 선 두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서와 민우. 분명히 자신이 설날 아침 그 집에서 쫓아낸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여전히 작고 여려 보였지만 동시에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특히 준서의 눈빛. 조용하지만 또렷한 그 눈동자는 자신이 외면했던 책임, 그리고 기억과 마주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난 뒤 지선은 무대 가까이로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사람들은 감동에 젖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무대를 내려왔다. 민우는 무대 아래에서 곽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준서는 기타를 조심스럽게 챙기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침내 관중 속에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지선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눈을 마주한 후 그는 고개를 돌렸다. 지선은 본능적으로 다가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다가간다면 아이는 도망칠 것이다.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는지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축제가 끝난 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무대 근처는 다시 조용해졌다. 곽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고 지선은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다. 준서야.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다. 준서는 천천히 돌아섰다. 민우는 형 옆에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지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형아, 엄마다. 엄마 왔어. 민우는 기쁨에 찬 얼굴로 지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서는 동생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아침, 난 너무 화가 나 있었어. 아니, 그건 핑계야. 사실은 난 무서웠어. 너희 아버지가 떠난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두려웠어.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너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건 나였어.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민우는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준서는 시선을 떨군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곽 할아버지는 그 조용한 긴장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말은 용기야.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하지만 듣는 용기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단다. 지선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용서받지 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다. 준서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엄마. 그날 엄마가 한 말 아직도 기억나요.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라고 했죠.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난 우리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선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준서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그리워하는지도 모를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를요. 아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의 말에 지선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지금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순간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선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민우를 끌어안았고 아이는 작은 몸으로 그녀를 꼭 껴안았다. 준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가방을 메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곽 할아버지는 그 옆을 지켜주며 나란히 걸었다. 그날 밤 곽 할아버지의 집마당엔 달빛이 잔잔히 내려앉았다. 민우는 지선과 함께 남았고 준서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켠엔 아직 녹지 않은 눈처럼 얼어붙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 위로는 조금씩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건 분명 시작이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현수막은 걷혔고 시장 거리의 불빛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곽 할아버지의 집은 아직도 어제의 여운을 안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닐하우스 유리 위로 스며들던 시간, 준서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아직 거즈가 붙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작은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평온한 기색이 돌았다. 형아. 민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따끈한 호빵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아침에 줬어. 너한테 꼭 전해달래. 준서는 호빵을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따뜻함이 손끝을 감쌌지만 그는 바로 먹지 않았다. 고맙다. 엄마, 집에 돌아갔다가 오늘 또 올 거래. 도와드릴 거 있다고 했어. 그래? 민우는 조심스럽게 준서를 바라보았다. 형은
아직 화났어? 준서는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화는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옆에 섰다. 두 형제는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다. 불길이 올라오며 방 안까지 따뜻하게 데워졌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낯익은 기척이 들렸다. 곧이어 지선이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검은 외투에 담백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안녕. 그녀는 먼저 말을 걸었다. 곽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서 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왔군요. 김장을 조금 했어요.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지선은 조심스럽게 말하며 보자기를 풀어 김치통을 내밀었다. 곽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 안쪽으로 들였다. 준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지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준서야, 여기 김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방식으로 담갔어. 너도 그거 좋아했지.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리움, 경계심,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기대.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아, 김치 한번 먹어볼까? 응, 나중에. 지선은 그 반응에 실망한 듯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다. 며칠 뒤에 다시 올게. 괜찮다면 바칠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돌아섰다. 지선이 떠난 뒤 준서는 마당에 남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곽 할아버지가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변한 걸 보여줘야 해. 내 어머니는 지금 그걸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구나. 알아요. 그냥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곽 할아버지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란다. 그날 오후 지선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평상 옆에 앉아 밭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민우는 옆에서 씨앗을 정리하고 있었고 준서는 멀찍이 떨어져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지선은 일을 하며 민우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에 대한 것,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축제 무대의 이야기까지. 민우는 점점 긴장을 풀고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다음에는 우리 같이 노래해볼까? 그래. 엄마는 음치지만 열심히 불러볼게. 그 대화에 준서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아궁이 앞에 모여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졌고 민우는 연신 밥을 떠먹으며 말했다. 형아, 엄마 김치 진짜 맛있어. 그래? 준서는 말없이 밥을 한 숟갈 떠 김치와 함께 먹어보았다. 익숙한 맛, 오래전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이 맛이지라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말했다. 괜찮네. 그 말에 지선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사과보다 깊게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지선은 잠시만 자고 가겠다고 말하며 작은 이불을 깔았다. 민우는 신이 나서 옆에 붙어 누웠고 준서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방 구석에 앉아 기타를 들었다. 서툴지만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민우는 낮게 따라 불렀다. 지선은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을 지나 봄의 입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밤에는 확실히 누군가의 숨결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봄이 오고 있었다. 강원도의 겨울은 길고도 깊었지만 햇살은 서서히 땅을 데우고 있었다. 눈은 거의 녹았고 비닐하우스 안의 작물들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변화처럼 곽 할아버지의 집 안팎에도 조금씩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지선은 이제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김치를 가져오고 다음에는 반찬을 싸오더니 나중엔 아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마냥 신기하고 기뻤다. 그는 자주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요리를 도왔고 대화도 많아졌다. 엄마, 여기 양념 더 넣어? 응, 조금만. 그래야 맛이 진해져. 아, 엄마 요리 되게 잘해졌다. 그럴까? 지선은 민우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작은 제스처에 민우는 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말을 아꼈고 필요한 말만 했으며 언제나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지선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가가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오후 곽 할아버지는 준서를 불렀다. 오늘 나랑 같이 장 좀 보러 가자꾸나.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다.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걷던 중 곽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때? 준서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민우도 잘 지내고 있고. 너는? 그 질문에 준서는 잠시 멈춰섰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머리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가슴이 안 따라줘요. 곽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다. 몸으로 익히고 시간으로 느껴야 하는 거야. 준서는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다. 며칠 후 지선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아이들 앞에 앉았다. 왜들아, 우리 새 집을 구했어. 새 집이요?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응,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한 집이 있어. 방도 2개고 부엌도 넓어. 너희 둘이 따로 방을 쓸 수도 있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진짜로 너희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예전처럼 갑자기 화내지 않을 거고 너희 말에도 귀 기울일 거야. 그걸 꼭 보여주고 싶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 지선은 봉투를 열어 계약서 일부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주소와 도면이 적혀 있었다. 집은 작지만 정갈했고 무엇보다 함께 살기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민우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형아, 우리 이사 가자. 우리만의 집이래. 그러나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지만 난 아직 모르겠어. 지선은 그 반응에 상처받은 듯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그 말에 곽 할아버지도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본단 말 알고 있지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보단 계속 옆에 있으려고요. 도망치지 않고. 며칠 후 준서는 혼자서 마을을 산책하다 새로 계약된 집 앞까지 갔다. 대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안쪽엔 이삿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철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돌아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지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서야. 준서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여기 와봤구나. 그냥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지선은 준서 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대로 멈춰섰다. 아버지랑 처음 이사 왔을 때 너희 방 창문에 별 모양 스티커 붙였던 거 기억나? 그걸 보고 내가 처음 웃었었어. 준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땐 우리도 엄마가 생긴 줄 알았어요. 지선은 고개를 떨궜다. 그 기대를 내가 무너뜨렸지. 그때는 미웠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슬퍼요. 그 말은 지선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도 너희한테 엄마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 잘못하면 떠날까봐, 또 누군가 잃을까봐.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 준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지선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너희 곁에 있고 싶어. 그날 밤, 곽 할아버지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준서는 기타를 들고 마당 평상에 앉았다. 별빛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민우는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형아, 우리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 준서는 기타줄을 조율하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응, 이번엔 믿어볼게. 그 말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 울려 퍼지는 화음처럼 조용하고도 분명했다. 새 집으로의 이사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봄 햇살이 퍼지는 어느 날 아침, 세 사람은 곽 할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작고 단정한 집으로 옮겨갔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설렘은 가슴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지선은 새 집을 정리하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갔다. 벽에는 가족 사진을 붙였고 부엌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 공간을 마련했다. 민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들떠 있었고 준서는 말은 아꼈지만 조용히 각자의 물건을 정리하며 자리를 잡았다. 첫날 저녁, 셋은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엔 간단한 불고기와 된장국, 그리고 갓 담근 김치가 놓여 있었다. 맛있게 먹자. 지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고 준서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세 사람의 식탁은 처음으로 조용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들과 다투었고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였다. 지선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다.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민우야,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한 냉정한 톤이었다. 준서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방 한쪽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엄마, 다시 그렇게 말하지 마요. 지선은 놀라서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냥 지금은 민우 얘기하고 있었잖니. 그래도 그 말투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민우도 나도 다시 그때처럼 느껴져요. 지선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방식으로 아이를 다그치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준서는 방 안에서 민우를 재운 뒤 홀로 마당으로 나왔다. 초봄의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복잡하게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기타를 무릎에 얹고 조용히 줄을 튕겼다. 소리는 고르지 못했고 멜로디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감정만이 손끝에 맴돌았다. 잠시 후 지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마당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돼버렸어. 엄마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지선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가 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 말은 냉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용서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때로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다시 드러내게도 했다. 다음 날부터 지선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민우가 실수했을 때는 다그치기보다는 들어주려고 했고 준서에게는 작은 일에도 의견을 물었다. 때로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민우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성실상. 지선은 그 종이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 조촐한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다. 민우야, 고생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민우는 머뭇거리다 웃었고 준서는 작게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지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몰랐던 거야. 아이들은 사랑받는 걸 느껴야 자라나는 거였는데. 그 말을 들은 준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있었다. 며칠 후 곽 할아버지가 집으로 놀러 왔다. 그는 준서와 민우가 정리한 마당을 보며 흐뭇해했고 지선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 말에 지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은 미안함이 커요. 그리고 감사함도요. 곽 할아버지는 잔잔히 웃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달렸지. 그 손을 잡을지는 시간의 몫이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봤다. 큰 TV도 고급 소파도 없었지만 서로 기대어 앉아 웃고 울고 함께 시간을 나눴다. 민우는 엄마 품에서 졸았고 준서는 잠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젠 조금 익숙해졌어. 지선은 아이를 꼭 안았다. 고맙다, 준서야. 그렇게 말해줘서. 그 말은 짧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처음으로 응답받은 순간이었다. 봄의 끝자락, 강원도 마을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실린 꽃잎은 작은 새처럼 날아다녔다. 준서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옷자락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민우는 뒤에서 소리쳤다. 형아, 기다려. 두 형제는 웃으며 길을 달렸다. 그들의 웃음은 멀리 퍼졌고 길가에 서 있던 이웃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요즘 정말 밝아졌어. 그러게요. 보기 좋네요. 집으로 돌아온 두 아이는 대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집안에는 지선이 주방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간단한 도시락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늘 할아버지 댁 가기로 했지? 지선이 웃으며 말했다. 응, 내가 김밥 사줄게요. 민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섰다. 준서는 조용히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였다. 하지만 이 평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조심스러운 노력과 말 없는 용서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작은 기적이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곽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마당에는 아직도 익숙한 풍경이 남아 있었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다. 왔구나. 곽 할아버지는 여전히 굽은 허리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지선은 인사를 하고 도시락을 꺼내 함께 마당 평상에 자리를 폈다. 세 사람은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고 곽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해주는 근황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준서는 기타 연주 많이 늘었고요. 학교 축제에도 나갈 거예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이냐? 대단한 걸. 그냥 민우가 노래할 거니까 반주 정도는요. 준서는 겸손하게 웃었고 곽 할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선은 조용히 곽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곽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제는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호받기만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 말에 지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질 무렵 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는 온기가 가득했고 작은 화분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선은 빨래를 개고 민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으며 준서는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아이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마워. 그녀는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고맙다는 말, 그동안 너무 늦게 해서 미안해. 내가 다시 내 옆에 있어준 것, 내가 다시 날 믿어준 것, 그 모든 게 나에겐 기적이야. 민우는 눈을 반짝였고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엔 이전과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
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말 못했던 거 있어요. 뭔데? 예전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선은 조심스럽게 그의 말을 기다렸다. 엄마가 우릴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길을 잃었던 거였다고. 그 말에 지선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민우도 함께 달려와 세 사람은 하나의 품 안에 안겼다. 그 포옹은 과거를 지우진 않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이 되었다. 며칠 후 마을 축제가 열렸다. 이번에는 학교 아이들도 참여했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작은 무대 위에서 준서는 기타를 들고 섰고 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래는 작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동안 쌓인 마음들이 담겨 있었다. 가사는 여전히 가족과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노래를 들었고 무대 아래에는 지선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곽 할아버지도 한쪽에서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함께 걸어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의미했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웠다. 형아, 우리 내년에도 노래하자. 그래, 민우야. 매년 하자. 지선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서로 맞닿아 있었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